1988년 그 뜨거웠던 여름날, 제대를 앞둔 두 사내가 나누었던 마지막 약속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호야, 정말 미안하다. 네 은혜는 매 평생 죽어도 잊지 않을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최정우는 이제 어깨에 빛나는 별을 단 장군이자 정계의 실세가 되어 기세등등하게 서 있고, 그를 대신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불명예 제대를 선택했던 박상우는 낡은 경비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상우의 아들 박민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요. 아들의 절규 앞에 박상우의 마른 가슴에는 다시금 잊었던 불꽃이 타오릅니다. 평생을 비겁자로 살며 지켜온 그 침묵이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깨져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박상우의 하루는 새벽 4시의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박상우는 여전히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처럼 정확한 시간에 눈을 뜹니다. 낡은 경비복을 정성스럽게 다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박상우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를 박씨 혹은 박영감이라 부르며 무시하기 일쑤지만 박상우는 늘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단지를 돕니다. 그 절도 있는 모습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박상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박상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박민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공사장 막노동부터 안 해본 일이 없는 박상우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원망 한 번 하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준 박민수는 박상우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제2그룹에 입사했을 때 박상우는 돌아가신 아내의 묘소를 찾아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제야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상우의 마음 깊은 곳에는 35년째 꺼내지 못한 응어리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8년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있었던 의문의 총기 사고였습니다. 당시 소대장이었던 최정우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였지만 박상우는 가난한 집안 형편에 출세가 절실했던 동기 최정우를 위해 대신 총대를 맸습니다. 최정우는 울면서 약속했죠. 네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우리 집안이 너 하나는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그 말을 믿고 박상우는 군 교도소로 향했고 불명예 제대라는 낙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출소 후 연락한 최정우는 이미 번호를 바꾸고 자취를 감춘 뒤였죠. 박상우는 그렇게 배신과 가난 속에서 30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오늘도 박상우는 단지 내 화단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민수만 잘 되면 된다. 내 과거 따위는 평생 묻어둬도 상관없어. 하지만 운명은 박상우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박상우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박상우는 뒷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의 옆 얼굴을 보고 얼어붙고 맙니다. 그 얼굴은 3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제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된 최정우였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좋아했던 것도 잠시, 박민수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박상우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지만 네가 워낙 똑똑하니까 잘해낼 거다. 박민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사실 아들은 회사 내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소속된 팀의 팀장은 바로 최정우의 아들 최준혁이었습니다. 최준혁은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회사 안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사사건건 박민수를 괴롭혔습니다. 야 박민수, 니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분이 밑바닥 인생들을 이해 못하셔서 내가 대신 교육 좀 시켜주려는데 최준혁의 조롱 섞인 말에 박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최준혁이 저지른 거액의 공금 횡령 사고를 박민수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증거까지 정교하게 조작된 탓에 박민수는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던 박민수가 결국 파리해진 얼굴로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아들은 박상우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최 팀장이 시키는 대로 서류만 정리했을 뿐인데 모든 화살이 저한테 오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대요. 박민수의 통곡에 박상우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박상우는 아들을 다독이며 떨리는 손으로 최준혁의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 최정우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박상우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묻어두었던 35년 전의 그 추악한 진실을 다시 꺼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988년 당시 최정우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박상우에게 건넸던 자필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가 내 대신 감옥에 가주면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돕겠다고 적힌 그 피 묻은 종이 말입니다. 박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각서를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누렇게 변해버린 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최정우의 비겁한 진실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우는 경비복 대신 평소 입지 않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일하던 제2그룹 본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박상우는 35년 만에 최정우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사 로비에서 미풍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최정우를 발견한 순간 박상우는 가로막고 섰습니다. 최 소대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1988년 744 부대 박상우 병장입니다. 박상우의 말에 최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당황함과 공포가 뒤섞인 최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제2그룹의 로비는 차가운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박상우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박상우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최정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박상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최정우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비겁함과 현재의 권력이 뒤섞여 묘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최정우는 주변을 의식한 듯 박상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검은 세단으로 박상우를 밀어 넣었습니다. 박상우, 네가 어떻게 여기를 나타난 거야? 죽은 듯이 살라고 했잖아. 최정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정우는 박상우가 나타났다는 사실보다 박상우가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지위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박상우는 최정우의 거친 언행에도 흔들림 없이 최정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상우의 가슴 속에서는 35년 전 친구를 위해 청춘을 포기했던 바보 같았던 박상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아들을 향한 절박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최 소대장님, 아니 최 장군님, 나는 당신에게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내 아들 민수, 네 아들 최준혁이 저지른 잘못을 뒤집어 쓰고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우의 담담한 말에 최정우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정우는 품 안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박상우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35년 전에도 최정우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돈으로, 권력으로 덮으려 했던 비겁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상우는 수표를 집어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수표를 보며
최정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박상우,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나는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 네 아들 노밀은 유감이지만 조직의 생리라는 게 있는 거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게 네 아들 같은 평범한 놈이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법이지. 35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최정우의 비정한 말에 박상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상우는 최정우의 아들 최준혁이 자신의 아들 박민수에게 했던 짓들이 최정우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박상우는 최정우의 얼굴을 향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내가 가진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가짜 성벽을 무너뜨릴 테니까요. 박상우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등 뒤에서 최정우가 소리를 질렀지만 박상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상우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박상우는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박상우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박상우가 내민 35년 전의 각서는 너무 오래되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돌아왔고 오히려 박상우는 무고죄와 공갈 협박으로 역공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상우는 경찰서 복도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박상우의 내면에서는 끝없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던 것일까? 내가 아들을 돕기는커녕 더 큰 공경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박상우의 머릿속에는 아들 박민수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박상우의 어깨를 누군가 툭 쳤습니다. 35년 전 부대에서 박상우와 최정우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행보관 김노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퇴직 후 박상우가 일하는 아파트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박상우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박상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우야, 네 혼자 싸우게 안 둔다. 내가 그때 다 봤잖아. 최정우 그놈이 어떻게 네 인생을 도둑질했는지 내가 증언해 줄게. 그리고 민수 녀석, 내가 아는 기자 녀석한테 제보도 해놨다. 이제 시작이야. 힘내자고. 김노인의 따뜻한 말 등에 박상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박상우는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이제 박상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동료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박상우는 거대한 권력이라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당당히 서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스케일은 박상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추악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최정우는 박상우의 반격에 당황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박상우와 박민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우가 일하던 아파트 단지에는 박상우가 과거에 군복무 시절 불명예 제대를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입주민들은 박상우를 범죄자 출신 경비원이라며 손가락질했고 결국 박상우는 수십 년간 몸담았던 경비직에서 쫓겨나듯 해고당했습니다. 박씨,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있지. 어떻게 그런 과거를 숨기고 여기서 일을 해? 당장 짐 싸서 나가요. 관리소장이 냉정한 말에 박상우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박상우는 억울함보다 아들 박민수에게 불똥이 튈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최정우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은 회사 내에서 박민수를 더욱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박민수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기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박민수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습니다. 박민수는 검찰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박민수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최정우의 입김이 닿은 언론사들은 박민수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묘사했습니다. 박상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박상우는 최정우의 집 앞으로 달려가 비를 맞으며 외쳤습니다. 최정우, 이 나쁜 놈아. 네 아들을 살리겠다고 내 아들을 죽이는 거냐? 당장 멈춰라. 하지만 최정우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돌아오는 것은
경호원들의 무자비한 폭행뿐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제 길바닥에 쓰러진 박상우의 눈앞으로 최준혁의 비싼 외제차가 지나갔습니다. 최준혁은 차창을 내리고 박상우를 향해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어이 경비 아저씨, 주제 파악 좀 하시지. 니네 아들은 이제 끝났어.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테니까 기대해. 최준혁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박상우의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박상우는 쓰러진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상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5년 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통신병이었던 정병장이었습니다. 정병장은 사고의 모든 정황을 무전기로 도청하고 기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병장 역시 최정우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군을 떠난 뒤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박상우는 김 노인을 찾아가 정병장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박상우는 정병장이 충청도의 한 요양원에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상우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정병장은 이미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박상우가 정병장의 손을 잡고 35년 전의 일을 물었지만 정병장은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소리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사고, 총소리, 무전, 다 가짜야, 다 가짜. 정병장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박상우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박상우는 정병장의 소지품 중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 사이에는 35년 전 사고, 당시의 무전 기록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정우의 목소리로 녹취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병장에게 다 덮어씌워. 그놈은 집도 가난하고 기댈 데도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박 병장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박상우는 그 기록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최정우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나서는 박상우의 앞을 최정우가 보낸 괴한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박상우의 품에서 일기장을 빼앗으려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상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머리에 강한 타격을 입은 박상우는 의식을 잃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박상우의 손에서 빠져나간 일기장은 차가운 빗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박상우의 의식 너머로 아들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병실의 천장은 지나치게 하얗고 낯설었습니다. 박상우가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머리를 짓누르는 극심한 통증과 온몸을 감싼 무력감이었습니다. 요양원 근처 으슥한 길가에서 습격을 당한 박상우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겨우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신체적인 고통보다 박상우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품 안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병장의 일기장, 35년 전의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열쇠였던 그 낡은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최정우가 보낸 괴한들이 박상우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한자복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상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 같은 아들 박민수를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찾아낸 증거였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박상우를 덮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 노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노인의 손에는 당일 아침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박민수의 얼굴과 함께 대기업 산업 스파이, 배우에는 비리군인 출신 아버지, 가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정우의 반격은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최정우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조작했고
박상우의 과거 불명예, 제대 기록을 악의적으로 가공하여 유포했습니다. 박상우는 아들을 구하려다 오히려 아들의 목에 밧줄을 거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박민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상우는 환자복 차림으로 병실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문 앞을 막아선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최정우의 수아들이었습니다. 박상우 씨, 얌전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움직일수록 당신 아들의 형량만 늘어날 뿐이니까요. 수아들의 냉소적인 목소리에 박상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아오려 노력했던 박상우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었지만 아들 박민수에게만큼은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상우 앞에 놓인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직장은 잃었고 명예는 더럽혀졌으며 하나뿐인 아들은 차가운 감방에 갇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상우는 병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정우야, 최 소대장님,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줘요.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제발 우리 민수만은 내버려 두란 말이야. 박상우의 절규는 공허한 병실 벽을 타고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정우가 직접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최정우는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박상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정우의 눈에는 35년 전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친구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려는 탐욕만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지. 네가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건지 이제 좀 알겠냐? 그 일기장 이미 가루가 되어서 하수구로 흘러갔어. 이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네 아들 박민수는 30년은 좋게 썩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박민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줄 수도 있어. 최정우가 내민 서류에는 박민수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박상우 역시 최정우를 협박했음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상우 부자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박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굴욕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박상우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상우가 사인을 하려는 찰나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제2그룹 공금, 횡령, 사건의 새로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건넨 녹취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중심에 국방부 고위직 자제인 최 모 팀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스 화면에는 최준혁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하는 뒷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최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박상우는 멈칫하며 최정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최정우는 당황한 듯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상우에게 이것은 작은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박상우의 손에는 증거가 없었고 거대한 권력은 언제든 이 불씨를 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상우는 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인 걸까? 신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박상우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린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박상우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뜻밖에도 아들 박민수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구치소에서의 편지에는 박민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무릎 꿇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군인 정신을 강조하셨죠.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며 비겁하게 풀려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35년 전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싸워서 아버지의 명예까지 되찾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들의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박상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상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하려 했던 선택이 실은 아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상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환자복을 입고 기운 없이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 뒤로 35년 전 최전방 부대에서 당당하게 경례를 붙이던 청년 박상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나는 박상우 병장이었다. 비록 불명예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이 살아있다. 박상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상우의 눈빛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우는 내면의 성장을 통해 비겁한 도망자가 아닌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상우는 요양원에서 습격을 당했을 때의 기억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습니다. 괴한들이 일기장을 빼앗아 갔지만 정병장이 박상우의 손에 꼭 쥐어주었던 작은 물건 하나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 잊고 있었지만 병실로 실려올 때 바지 주머니 깊숙이 들어있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박상우는 급히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사고 당시의 옷을 뒤졌습니다. 바지 주머니 안쪽 끝부분, 실밥이 풀린 틈 사이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나왔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정병장이었지만 그가 제정신일 때 만약을 대비해 녹취록과 사진들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상우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김 노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노인은 아는 지인을 통해 카드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히 폭발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1988년 당시 최정우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은 물론 최근 최준혁이 박민수에게 횡령 혐의를 씌우기 위해 지시를 내리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병장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와중에도 박상우가 찾아올 것을 예견하고 이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우야, 이건 정말 핵폭탄급이다. 최정우 그놈, 이제 정말 끝장이야. 김 노인의 흥분 섞인 목소리에 박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상우는 이제 단순히 최정우를 무너뜨리는 것 이상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35년을 보상받는 것이었습니다. 박상우는 다시금 낡은 경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해고당한 몸이었지만 박상우에게 그 옷은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박상우는 김 노인과 함께 당시 부대원들을 한 명씩 찾아 나섰습니다. 정병장의 자료를 보여주자 최정우의 보복이 두려워 숨죽이고 살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야, 미안했다. 우리가 그때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네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우리가 증언하마 최정우, 그 인간의 민낯을 밝혀내자고. 동료들의 지지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박상우는 이제 거대한 폭풍이 눈이 되었습니다. 박상우는 더 이상 최정우를 찾아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상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으로 정평이 난 과거 자신이 군 시절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대대장의 아들 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 변호사, 자네 아버님께 들었네. 내가 자네 아버지를 등에 업고 5km를 달려서 살려냈던 이야기를 말이야. 이제 내가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말이네. 박상우의 단호한 청탁에 서 변호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상우는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응시했습니다. 35년 전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상우는 속으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간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국방부 대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최정우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대국민 보고회 날이었습니다. 최정우는 단상 위에 서서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워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 스스로는 국가 안보의 영웅으로 포장하는 최정우의 가증스러운 연설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때 회의실 뒷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칼같이 다려진 35년 전의 구식 군복을 입은 박상호가 서 있었습니다. 박상호의 가슴에는 훈장 하나 없었지만 박상호의 어깨는 그 어느 장군보다 당당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최정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최정우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저 노인네 당장 끌어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최정우의 고함에도 박상우는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상우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압도감에 길을 터주었습니다. 단상 앞에 멈춰선 박상우는 최정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정우 소대장님, 아니 최정우 후보자님, 35년 전 강원도 744 부대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의 진실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내뿜은 그 거짓말의 연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박상우는 주머니에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내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미리 준비해둔 대형 화면의 녹취록과 영상들을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최준혁의 비리 정황과 최정우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의실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최정우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화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휠체어를 탄 정병장과 35년 전의 소대원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정병장은 지적적으로 정신이 돌아온 듯 맑은 눈빛으로 최정우를 가리켰습니다. 최정우, 네가 시켰잖아. 박상우한테 다 씌우라고. 그래야 우리 부대가 산다고 네가 합박했잖아. 나는 평생 그 죄책감에 미쳐 살았는데 네 놈은 아직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느냐. 정병장의 절규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정우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직감한 듯 주저앉았습니다. 박상우는 최정우의 발치에 자신의 낡은 군복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이 군복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35년 전 나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 이 옷을 벗었지만 오늘 나는 내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최정우, 네가 받아야 할 벌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상우의 눈에는 회한과 승리감이 교차하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정우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최준혁 역시 검찰에 압송되었습니다. 박상우는 아들 박민수가 갇혀있는 구치소 방향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35년의 겨울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박상우와 박민수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박민수는 모든 혐의를 벗고 회사에 복귀하는 대신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잇겠다며 공익법인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는 더 이상 낡은 경비복을 입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아파트 주민들에게 박 상사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이웃으로 남았습니다. 최정우와 최준혁 부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수감되었고 그들이 누리던 부당한 권력은 모조리 몰수되었습니다. 박상우는 아내의 묘소 앞에 서서 국방부로부터 새로 수여받은 명예로운 전역증을 내려놓았습니다. 35년 만에 박상우의 이름 앞에 불명예라는 딱지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박상우는 아내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민수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었소. 우리 민수, 당신 닮아서 참 바르게 잘 컸어.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박민수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현충원의 언덕 위로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상우는 이제 새벽에 눈을 떠도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이 끓여주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합니다. 박상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별을 단 장군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평범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상우는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 단지 화단에 작은 꽃들을 심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입주민들은 이제 박상우를 볼 때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박상우의 인생은 비록 굴곡진 세월이었지만 그 끝에 마주한 진실은 그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박상우는 오늘도 꼿꼿한 자세로 길을 걷습니다. 그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명예로운 노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오늘 박상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실의 힘과 가족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던 한 노병의 명예 회복은 어쩌면 우리 시대가 잃어버렸던 정의에 대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풀지 못한 억울함이나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나요? 박상우 씨가 보여준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눈시울을 적시고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